지금부터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의 자장은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의 신하경 교수님이십니다. 신하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일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하경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영화나 장르 소설 등의 이 대중서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숙명여대가 잘 아시겠지만 전쟁기념관이 삼각지역에 있고 거기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숙대 입구역이고요. 그 숙대 입구역에 미팔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잘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에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사회를 맡은 발표는 두 분이신데요. 먼저 한정선 선생님 발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선 선생님은 간단히만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의 이 창작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그 창작 추리 소설의 이 창시자인 1920년대에서 주로 50년대까지 이 활동을 했던 에도가 람포라고 하는 탐정 소설가와 영화와의 관계를 논하시면서 학위를 하셨고 귀국을 하셔서는 동국대 일본연구소에서 이 자이니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셨고 현재는 부산대 일화인문학과에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제1미술연구의 현재와 하정욱 미술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전에 진행분께서 안내를 해 주셨지만 발표 시간은 25분이고요. 그리고 토론은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정선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일요일문학과 한정선입니다. 네, 40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네, 시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일반 공동 연구를 여기저기서 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실 있는 일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팀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귀한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김열 선생님 비롯해서 예, 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 제2미술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사석에서 그 연구 책임자이신 김열 선생님하고는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한 만남에 의해서 처음 그 제일 2세 분의 만남에 의해서 그들의 한 그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그것들이 기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얘기를 듣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연구팀에 참여를 해가지고 제일 미술과 관련해가지고 예, 구술 인터뷰 같은 것도 좀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예,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그 선생님 돌아가셨다 막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되게 이제 마음이 좀 다급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오늘 좀 소개를 드리는 정도가 될 텐데요. 예,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일 한인 연구는 그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2000년 이후에 굉장히 그 제일 문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방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고요. 학위만 그 학위 논문만 찾아봤더니 그것만으로도 석사 박사 논문이 이제 국내에서 200편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일 미술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논문은 10편이 채 되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은 1편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이 미술 영역의 비가시성이라는 문제를 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역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제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전부터 이제 제일 한인 연구가 쭉 이어져 왔었구나라는 그 여태까지의 그 연구의 흐름 같은 것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그럼 왜 이런 제일 미술 연구는 이렇게 부재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문학과는 다르게 이 작품을 접근할 수 있는 그 한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한정적이고, 그리고 접근의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북한에 흩어져 있는 작품의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그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접할 수 있는 작품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소장처 불명의 작품이 다수 또 있고, 또 그리고 그 일본에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일본에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국내 연구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선대학교에,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에 소장이 돼 있는 작품들은 일본에 가도 실제로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제일 연구가 지금까지 잘 전모가 파악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한 프로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해방 이후 제일조선 미술 단체 형성과 그 제일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과 제일미술가들이라는 제목 하에 2명의 작가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작가는 1950년대에 전황이라는 작가는 가장 유명했던, 일본 화단에서 가장 이름을 알렸던 작가였고요. 조양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화단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건 조양교였지만 전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인 화가 중에서는 이제 인정받았던 2명인데요. 그 두 사람의 작품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술관으로서는 하정우 미술관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방 이후 제일조선인 미술 단체 형성과 제일미술의 흐름인데, 이 그 제일 그 미술, 아이고 잠시만요. 제일 그 미술을 해방 이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해방 이전에 조선인 유학생들은 굉장히 부유한 형편의 그 조선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유학을 마친 후에 그 이제 돌아와서 이 한국의 근대 미술을 어떤 형성해 가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45년 이후에 제일미술가들은 그들과는 굉장히 이제 형편이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해야 했고, 사실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 같은 거를 얘기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에서 이 제일미술가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미술가들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 민족미술 단체와의 관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해방 이후에 그 제일조선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그 단체를 형성해 간 것과 더불어 이 민족미술 단체 형성도 그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미술가 협회로서 그러니까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47년에 제일조선 미술가 협회라는 그 협회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은 뭐 특별히 눈에 띌 만한 그런 그 활동을 했다 이런 기록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해봐야 할 단체가 53년에 그 발족한 제일조선 미술회라는 단체인데요. 이게 이제 총련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바로 밑에 59년에 제일조선
문학예술가 동맹, 문예동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미술부로 이제 흡수가 돼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제일조선 미술회가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2년에 그들이 내 활동을 이렇게 하나의 그 화집의 형태로 해가지고 제일조선 미술가 화집이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비매품이었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것을 찾아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화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총연계였고 이 화집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그 화가들이 누가 여기 참여를 했는지 하는 그 명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65점의 이제 그림이 여기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해방 이후에 미술가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 같은 것을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자료로서 이제 제일조선 미술가 화집이라는 게 있다 정도까지 현재 이제 연구가 된 상태이고, 예, 민단 계열에도 이제 그 미술 단체가 있었는데 제일한국 대기업 동인의 미술회라든가 제일코리안 미술가 협회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 좀 아주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하자면 총련 계열은 리얼리즘 계열이었고 그리고 그 민단 계열은 모더니즘 계열이어가지고 추상화 같은 것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조선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미술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65점에 아까 말씀드린 그림이 수록돼 있고 그리고 이 29명의 화가의 이름과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으로 간 북송선을 탄 60년경에 그 귀국자 중에 미술가들 17명의 이름도 여기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어떤 화가들이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정말 더없이 좋은 자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의 테마는 대부분 이제 그 프로파간다 풍의 그 귀국을 이제 북으로 귀국을 하기를 그 얘기하는 그런 귀국 문제를 담은 그림들이랄지 그다음에 제일조선인의 생활 그리고 남한의 사정이라고 썼는데 이제 총련 쪽에서 나온 화집이다 보니까 예상하시듯이 이제 남한이 얼마나 그 빈곤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식의 주제의 그림들이 실려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그 65점의 그림 중에 하나인 이 전화왕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화집 안에는 남조선의 가난한 생활, 예, 마즈시 세가즈 뭐 이런 제목으로 실려 있었거든요. 제일조선 미술가 화집에는. 근데 이게 지금 광주 시립미술관에 전화왕 그 분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거기는 전쟁의 낙오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 하면 이제 그 한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는 게 이제 왼쪽에 보여드리는 김명재 씨가 전남대학교에서 내신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하신 건데요. 제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과 정체성.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2019년에 이제 단행본으로 나왔고, 그리고 일본에서 2021년 5월이에요. 올해 5월이고 지금 현재 한국어로 번역이 진행 중인데 정말 최신 연구입니다. 제일조선인 미술사 45년부터 62년까지. 그런데 그 김명지 씨의 왼쪽 이 업적도 사실 그 자료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여기 국내에서 정말 그 주목할 만한 연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림 씨는 역시 이 어떤 분인가 하면 조선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이 논문은 이제 동경대 총안문화연구과에서 작년에 박사학위로 낸 것을 이렇게 한 건데 역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좀 총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 백림 씨의 경우는 뭐 줌상으로입니다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여태까지 연구를 했던 걸 보니까 이제 뭐 그 북한에도 사실은 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또 조선학교에 있는 자료를 또 다 보실 수 있고 또 그러니까 한국 쪽 자료도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1년 요 백림 씨의 연구가 가장 그 해방 이후에 제일조선인들을
어떻게 이제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근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 세부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기 이제부터 들어가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됐고요. 빨리 해야겠네요. 네, 2명의 작가를 좀 주목을 했는데 전화왕이라는 작가는 38년에 이제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서 38년에 일본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90년대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50년대에 행동미술상 수상작 군상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행동미술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에 이런 미술 그 상을 수상하는데 제일 조선인이 수상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물게 행동미술상 수상했고 본인도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었는데요. 그 이제 그런 작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화풍이 좀 바뀌는데 그 전하왕이라는 사람이 90년대까지 그 활동을 쭉 이렇게 해 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 한국전쟁기라는 그 시기에 조금 조명을 해서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이 회화 작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 근데 사실 이 한국전쟁기를 다룬 작품이 전체의 이 사람의 작품 중에는 극히 몇 작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작품 자체가 물리적으로 원래 적었던 것도 있었지만 당시에 정말 그 그림을 그릴 도구가 없어가지고 그 그림을 팔아서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린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 사실 많이 남아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림이랑 그 다음에 잡지, 조선평론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이 시화를 썼던 것을 좀 찾아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자전적인 소설 그리고 2권의 소설집을 냈는데요. 그것과 그다음에 수필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당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조명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그러니까 진행을 해봤습니다. 50년대의 특징을 보려면 40년대를 봐야 되는데 스다크니타로라고 하는 그 스승의 이게 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의 정물화와 이런 것들을 그리던 40년대가 있었습니다. 38년에 일본에 가서. 근데 이제 한국 전쟁기에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4개의 작품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왼쪽에 한국 전쟁에 들어갔을 시기에 제일 처음 이게 3.1운동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살을 이렇게 당하는 그 조선인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린 어느 날의 꿈, 총살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남아있는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피난행렬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상황을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 갓난이의 매장이라는 이 사람의 자전적인 소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에 놓고 보다 보니까 당시에 이 제일 조선인 미술가로서 이 사람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6년 전에 이 국도를 달리던 군용 트럭과 장갑차가 이 화일이 주인공입니다. 제일 조선인으로 나오고요. 화일의 조국 고향 평양을 폭격하기 위한 화약이고 탄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화일은 치를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 자기 가족을 죽이러 가는 그런 화약을 이렇게 싣고 달려가는 그 트럭을 보는 그런 주인공의 심정 같은 것이 소설이 그려져 있는데 화일은 6년 전 그 길고 긴 전차의 대열을 보면서 피난을 떠난 후 생사불명인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들의 비참한 죽음을 상상했고 뭐 이런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왜 그려야겠다 생각을 했냐 하면 이제부터 뭐든 그릴 거야. 조선의 비극을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이라는 마수의 모습을 그릴 테야. 살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군상을 그려야지. 그리고 죄 없는 불쌍한 아이들의 죽음을 그릴 거야. 갓난이의 매장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구절이 있고요. 이게 왼쪽이 이제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네, 가운데 이제 갓난이로 보이는 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죽어가는 비참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른쪽 왼쪽 유사한 그 화풍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행동미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당시가 굉장히 그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죄송합니다.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당시에 그 화단의 유행과도 사실 되게 관계가 어쨌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왼쪽 이 횡동미술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왕이라는 그 작가가 이름을 굉장히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저기 40분 길어가지고 짧게 이제 그냥 스킵을 하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너무 절절해가지고 조금 인용이 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 전화왕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 한 조선에 부인이 있는 상태였고, 일본에 또 사실 근데 결혼을 또 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든가 심정 같은 거, 그리고 제일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굉장히 차별을 당하는 그런 심경을 부인에게 이렇게 투정하듯이 얘기하는 이런 구절인데, 네,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는 일본에서 차별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주목해 볼 구절들이 많이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화 작품이 5편이 이제 실려 있었는데, 그중에 2개만 이렇게 보면 이 그림도 다 이제 전화왕이 그리고 시도 전화왕이 쓴 건데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죽음의 상인들, 되게 저기 허술한 번역입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읽어보면, 이제 다시 살아나지 못할 만큼 때려눕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독사가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덤불 속에서 꿈틀대는 것을 보는 기분. 나는 지금 철도의 차창에 흔들리면서 폐허가 됐던 과거 군수공장의 부흥을 바라보고 있다. 일본 군수공장의 부흥을 바라보는 제일조선인의 심경인 것이죠.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놀라지도 않는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른 것이 의외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죽음의 상인들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시라든가, 예, 여기도 뭐 5개나 있습니다만, 예, 뭐 이런 만국노의 감각의 기대어 목소리, 그러니까 조선에서 죽어가는 그 고향의 사람들, 그 자식 동포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예, 시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평화 가늠의 화가로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히 이제 그 화풍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90년대까지 평화 가늠 그리고 기도의 미술로서 굉장히 유명한, 예, 작가로 화가로 일본에서 쭉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그림과 그 당시를 보면 사실 그다지 그러니까 작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명을 받았던 작품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조양규라는 화가와 같이 한번 좀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 바로 넘어가서 이제 조양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양규는 사실 제일조선인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부터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예, 밀항으로 48년에 일본으로 갔다가 60년에 북송선을 타고 다시 이제 북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예, 가장 화려했습니다. 당시 조선인 중에. 그래서 하리우 이치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 비평가에게 주목을 받아서, 예, 그가 북으로,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조선인, 그러니까 조양규 화집이라 그래서 바로 북송선을 타기 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이 사람 개인 화집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데요, 예, 가장 평가를 받은 조선인이었고, 뭘로 유명했냐면 창고 시리즈와 맨홀 시리즈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창고 시리즈인데, 실제로 제일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조선인 부락에 살면서 창고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 사람은 이 창고라는 것이 생산 현장의 연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산물의 수거를 해서 거기 쌓아두면 결국 노동력을 흡수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얼굴보다 발이 더 큰, 손발이 큰 이런 노동자의 그림을, 예, 그리고 뒤에 배경이 되는 창고들을 이렇게 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홀 시리즈, 이것도 되게 유명해서 맨홀의 작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 맨홀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위를 정말 무심코 그냥 지나다니지만 사실 거기에는 일하는 하수 공사 인부가 있고, 이제 그런 점들이 결국은 자본주의의 이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그 테마의 그림을 시리즈로 또 그림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조양규에도 사실은 이런 창고와 맨홀 시리즈로 유명한 화가이지만, 한국전쟁기의 조국의 위기라든가 조선의 불악을 그린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은 또 이렇게 다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고 요게 이제 이 그때 만들어졌던 그 화집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사진판으로 이렇게 실려 있어요. 사진판으로 실려 있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피난민들에 대한 대생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되게 저기 눈길을 끄는 작품인데 조선의 평화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위기를 게다가 일본을 기지로 삼아 밤낮을 따지지 않고 폭탄비를 내리는 유엔군의 미명하에 감행되었던 미국 침략자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일본 대중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1년 만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런 굉장히 결의에 찬 글을 남기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 싣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유의 이제 그림 습작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에다가와초의 조선인 부락인데 당시 조선인 부락이 이랬다고 읽은 실제 제가 사진으로 찾은 건데요. 에다가와초 탄압 반대 왼쪽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조선인들이 살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남기기도 했었던 그런 작가였다는 화가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두 작가를 왜 이렇게 데뷔해서 보고자 했냐 하면은 전황은 50년대 중반 이후에 불상을 소재로 한 그림을 꾸준히 그려서 기도의 미술, 불상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광주 시립미술관에 소장된 그 120점 중에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은 단 2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전쟁기의 회화라든가 시화라든가 사파, 소설 등을 주목함으로써 전황 연구에 좀 새로운 시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조양규가 한국전쟁기에 그렸던 조국의 위기라든가 조선인 불악의 실상을 그린 작품들을 전황의 작품과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까지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한국전쟁과 제일미술가들이라는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두 그 화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테마가 되는 미술관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 하정 미술관의 의의는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광주 시립미술관 분관에 하정욱 미술관이라는 것이 독립개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관한 원래는 이게 여기가 도청 그 공간이었는데 도지사 공간이었는데 2018년도에 이제 하정욱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개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규모는 작습니다만 영암군에 고향인 영암군에 영암군립 하정욱 미술관이라고 그래서 2012년에 개관한 이렇게 2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제일 교포였던 이 하정욱 씨가 1990년대부터 광주 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한국의 그 국공립미술관과 박물관 10개소가 넘는데요, 실은. 이렇게 12,000여 점을 이제 그림을 기증을 했는데 그 출발이 제일미술가들의 작품이었고 93년에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에 200점 정도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이제 그 기증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광주 시립미술관 분관, 그러니까 이 하정욱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2,600점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전황이라든가 조양규, 송영옥, 오병학이라든가 등등의 제일조선인들의 그림이 여기 이제 모여 있어서 사실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많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00년대에 제일의 인권전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전을 이제 제일작가 회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8개의 도시 순회를 했던 제일의 꽃전 이런 전시회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 하정욱 컬렉션의 성과라든가 그 의미가 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일본이라든가 북한의 이 제일 미술가들의 그림이 모여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이 미술관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원래는 조선대학교에 많이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2016년도에 새로 설립한 자파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런 협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보존해서 컬렉션전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백림 씨의 연구를 통해서 안 건데 북한에는 이제 조선미술박물관이라는 곳에 30여 점 정도가 소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해볼 때 이 하정욱 씨가 이뤄낸 이 하정욱 미술관에 있는 이 하정욱 컬렉션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귀한 미술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일미술가들의 작품은 정말 그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시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그 귀국선을 타고 이제 그 북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또 청년 안에서의 그 내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집단적인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때만은 못해요. 근데 어쨌든 60년대 초반까지 제일 미술가들이
미술과 민족이라는 공통항으로 사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공고하게 연대하고 있었고 당시의 작품을 보면 귀국 사업이라든가 조선학교의 교육이라든가 식민지의 경험이라든가 밀항이라든가 뭐 교육투쟁, 한국전쟁 같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들은 제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이란 무엇이고 민족 그리고 인권, 권리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미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정우 컬렉션의 의의는 이런 공적인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던 제일조선인 특히 그 제일미술가들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보존했다는 것에 당연히 큰 의의가 있고 여기는 시대를 넘어서 굉장히 제일조선인 미술가들 뿐만 아니라 인류에 호소하는 공감과 보편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맞췄나요? 네, 여기까지. 너무 랩을 했나 봐요. 너무 시간 맞추느라. 네. 네, 한전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최근에 몇 년 못 됐던 사이에 미술 연구를 하고 계실 줄이야. 네. 좀 놀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토론으로는 사업단의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인천대 남상욱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소개받은 남상욱입니다. 일단은 저도 미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어떤 공동 연구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한정 선생님의 그 발표 그 PPT를 사전에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문의 형식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것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정 선생님의 이제 제일 미술 연구의 현재와 하정우 미술관 발표 자료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이 본 발표 자료에는 이제 제일 미술 연구에 대한 현황이 간단하게 소개되었고요. 그 중에서 전황과 조향구 두 화가의 작품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제일 미술 속의 한국전쟁 표상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자료 연구자는 이제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해석을 주로 하는 뭐 순수한 문학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료 연구의 기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제일 미술가들의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산재돼 있고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작가는 어떻게 살았고 그다음에 작품들은 어디 있고 이런 연구들을 지금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거는 뭐 같은 연구자로서 좀 존경이 좀 들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 그 보여준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두 작가가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보도 사진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보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보도 사진의 프레임이 한국 전쟁 이미지 형성과 고착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전황과 조향구는 모두 피난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의 이미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피난민의 행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전장이나 그곳으로 이동하는 정규군을 보여주는 대신에 전쟁을 회피하려는 일반 국민의 이동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대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일단은 종군 기자 혹은 미군에 의한 보도 사진의 한계와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선이 가파르게 이동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전선 그 자체 상황을 전달할 수 없으니 그리고 보도자 역시 피난 대열에 합류했을 수도 있으니 이제 피난 행렬로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이 대체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전쟁의 상황을 성격을 매우 잘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부터도 물론 이게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전쟁은 민간인과 무관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그 피난민 표상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뭐 개인적으로 한국 전쟁 하면 뭐 가장 구체적인 저희 이미지는 피난이고, 이 피난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가 저 안에서도 굉장히 숙제이기 때문에 이 피난민을 그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피난민은 전쟁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전쟁 후 들어설 체제에 대해서도 이제 두려워해서 피난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에 대해 제1조선인 화가들이 얼마나 자각적이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것들은 피난하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전쟁의 비참함으로 그 대표하는 이런 것은 과연 어떤가라는 것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 설명해 주기 전에 어느 날에 그럼 총사를 3.1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전쟁 때의 어떤 인민재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화가가 그림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 한국 전쟁을 표상하는 거. 특히 이제 죽음의 상인의 경우 일본의 군수공장 부흥을 초점하고 있죠. 자기 바라보고 있다라고 화가가 얘기를 했으면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질까가 궁금한데, 또 그 군수공장을 그린 그림이 과연 있는가. 만약 없다면 이런 문학의 영역과 그림의 영역에서 한국전쟁 표상을 둘러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학에서는 이제 뭐 호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 같은 데서 군수공장을 막 바라보거나, 아니면 양석일 작품이나 이런 데에서 군수공장이 굉장히 초점화 많이 돼서 이해가 되는데, 그림으로서 이 군수공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연구 중에서 이제 제일 미술에 대한 연구가 적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은 역시 그 접근성의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제일 조선인 한인의 순환의 역사성이 미술이라는 미적 표상 장치와 연결될 때의 어떤 불편함,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황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 관음상 표상에 주력한 것은 그림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의 경향과 일본 미술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하냐면, 일본 미술계에서도 히로시마라든지 이런 어두운 전쟁 기억이 그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은 과연 그것과 연동시켜서 어떤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거는 오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양규의 이 맨홀 연장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고 좋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창고는 얼마 전에 쿠팡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고, 맨홀 공사를 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현재까지도 계속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대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미가 아니라 이른바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독점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두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뭔가 서늘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조선의 평화를에 보이는 한복이라는 민족색과 아이의 표정조차도 사라진 맨홀과 창고 인간은 한국전쟁 이후 이른바 일본의 평화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근데 오늘 설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조양과 이게 북한으로 갔다, 이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어떤 문제의식이, 조양교의 문제의식은 저는 굉장히 좀 숙고를 좀 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한국이나 일본 작가들 연대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라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